자, 수학학 첫 단원을 이제 드디어 하네요. 우리 장기간에 거의 5개월 반 정도의 수학 상이 끝났고, 자, 수학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책 한 권으로만 원칙적으로 지도를 할 거고, 중간에 책을 목차를 보셨으면 중간에 집합과 명제 지나면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 여기가 짜증나요, 좀.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고민 중인데, 함수 단원은 프린트를 좀 대체해서 할 거야, 문제풀이를. 바이블에 있는 거는 중간중간에 너무 어려운 부분 내가 스킵을 좀 할 거고요. 하지만 실력 따지기 이런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다 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어려워도 체험을 해봐야 돼.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편별 중이야. 어떤 문제 풀고 어떤 거 안 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프린트를 좀 섞어서 줄 테니까, 그래서 함수 부분은 최대한 부담 없이 나가는 쪽으로 선생님이 좀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 단원 중에서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단원이 있는데 거기는 쉬워. 할만해. 근데 그 앞에 있는 그냥 함수 내용 나오는 게 좀 많이 어려워. 저번에 우리 도형 이동했을 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얘기했던 추가적으로 한 50번 정도 수업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함수 때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도형 이동할 때 그냥 연결지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함수는 좀 편안하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라고 했는데,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그 경우의 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랑 겹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양만 많지 푸는 건 쭉쭉쭉 금방 해. 근데 여기는 숙제를 그냥 하나씩 막 다 내줄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중학교 2학년 문제. 그 다음에 뒤에 순열 조합이라는 얘기는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를 토대로 해서 고등 버전으로 좀 재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그래서 막 특이한 기호들도 좀 나오고 하는데요. 특이한 기호만 나오지 접근하는 과정 자체가 중학교랑 다르냐? 똑같아. 그래가지고 너네들의 최대 고비는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 좀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이야. 집합과 명제도 물론 좀 어려워요. 개념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있으니까 자, 잘 참고하셨다가 수업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아마 집합과 명제의 대부분의 개념을 다 할 겁니다. 뒤에 맨 마지막에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절대부등식이라고, 그게 원래 명제 단원에 속하는 개념인데 이 저자는 그 절대부등식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아예 챕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책에 맞춰서 수업을 할 거라서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은 아마 금요일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연장 수업을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명제까지 개념을 그날 다 끝낼 겁니다. 책 한 권이기 때문에 가능해.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쓸 게 굉장히 많아요. 한글 쓸 게 많아요. 한글. 그러니까 잘 받아 적으세요. 아까 말한 대로 요번 주까지는 그냥 수업 시간에 받아 적으시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함수 나가면 그때는 선생님이 저걸 지금 계속 실험 중이야 지금.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걸 느끼고 있어. 좋은 점은 화질이 굉장히 좋고 내 얼굴이 더 깔끔하게 나오고 칠판 거실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 앞에 분필 같은 거 색깔 부분이 좀 안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집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든? 해보니까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좀 잘 보이는데, 빨간색도 사실 빨간색은 안 보이고 약간 핑크색처럼 보이더라고. 근데 나머지 뭐 파란색, 뭐 여기 분필 많잖아요. 녹색, 뭐 파란색 이런 거는 좀 구분이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잘 보이는 색 위주로 할 거야. 요거를 다시 추가했어. 이거 원래 잘 안 썼는데 이게 주황색이거든? 근데 이게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 볼 때도 잘 보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면 유튜버는 잘 되네. 너네들을 위해서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용어 공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는지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집합이 무슨 뜻일까? 자, 집합이라는 단어가 사실 생소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진짜 사나이 안 하지, MBC에서. 하냐? 아직도 하냐? 거기 보면 교관들이 몇 시까지 어디를 집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 집합이라는 얘기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모여, 어디로 모아, 이러라는 뜻인데, 자, 여기 수학에서의 집합도 뉘앙스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조건이 있어. 모으고 싶은 거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어떤 대상들을 모으고 싶어. 근데 이 단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명확해야 돼.
자, 구분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모을 건데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모으고 싶은 거야. 자, 이거를 그냥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냥 아무렇게나 모으지 않겠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모이면 걔는 집합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게 집합이었으면 뭔가를 내가 대상들을 구분지어서 모은다 그랬지. 그럼 모인 애들이 있지 않겠냐? 영어로 따지면 당한 거, 모임을 당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원소라고 해요. 원소.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집합된 애들인 거지. 집합을 그래서 이루고 있는. 자, 그럼 다른 표현을 하면은 집합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집합, 어떻게 보면 그 모임 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자, 어떤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뭐 수학 이거 뭐 책에도 나와 있거나 안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수학 용어니까 그냥 써놓기만 한번 해보자. 당연히 쓸 때는 집합이라는 단어랑 원소라는 한글을 쓰고요. 각 책에 보니까 영어 단어도 많이 써있더라고. 집합은 수학적인 영어 기호로 세트라고 많이 부르고 원소는 알지 않냐? 과학 시간에 원소 하면 어떻게 불렀어요? 엘레멘트라고 부르지 않아?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써놔. 수학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하고 원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개를 말 그대로 좀 표시를 하고 싶은데 표시를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영어 또는 숫자를 많이 써요. 근데 보통 영어를 더 많이 쓰는데 집합은 보통 대문자를 많이 써. 근데 원소는 보통 소문자를 많이 써요. 관례적인 거,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저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지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이 학원에 많은 애들이 다녀. 그 중에 학원 다니는 사람 그냥 재원생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재학생이랑 마찬가지로. 자, 근데 우리 학원 재원생 중에 자, 수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의 모임 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모은 거야. 기준이 뭐야? 열심히 하는 애를 모았어. 근데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수 있다고 그랬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열심히 한다는 단어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냐? 기준이 너무 다르지. 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일주일에 문제집 하고 싶으면 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다른 선생님이 이런 거야. 문제집 안 풀어도 돼. 성적 100점 계속 나오면 넌 되게 열심히 한 거야. 기준이 많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수학을 열심히 하는 이라는 이 뜻은 좀 아무래도 기준이 애매해. 애매모호해. 그럼 이러면은 집합이라고 선언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집합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야. 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좀 느껴보자. 이거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원생 중에서 자, 뭐 이런 건 가능하지 않겠냐? 선생님 채널 이름이 이거잖아. 을 구독한 사람. 이건 기준이 명확하지. 구독을 했다 안 했다는 굉장히 명확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구누구를 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게 힌트인 거지. 자, 구독자라는 얘기는 기준이 명확하죠. 그럼 이거는 집합이라고 부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만 한번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집합을 이제 표시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아까 집합
내에 속해 있는 애들을 원소라고 부른다 했잖아. 그러면 집합에 이름을 보통 대문자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매스 이모션 구독자를 집합이라고 해서 구독자 집합을 이름을 그냥 A라고 하는 이름 지어봤어. 이렇게 실질적으로 라지 문자를 많이 써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애들 중에서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이렇게 4명이 우리 반에 만약에 구독을 했다 치자. 그리고 요거 기호는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써줄게. 일단은 써놔. 자, 중괄호처럼 그려놓으시면 돼요. 중괄호 있죠?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중에서 설명해줄게. 구독자 집합에 있는 애들이 이런 4명의 학생이 있었다 쳤을 때 그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 포함 관계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스몰 a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게 라지 a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 자, 요거 아이디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건 쓰지 마시고 일단 1하고 2는 당연히 2가 더 크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이쪽으로 유치하게 표현했을 때 큰 쪽으로 입을 벌린 구조를 표현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집합하고 원소의 포함 관계를 했을 때에는 기호를 약간 좀 둥그스름하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썼다가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이렇게 쓰지 않고 날카롭게 쓰지 않고 약간 둥그스름하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돼. C인데 C를 좌우로 좀 잡아 늘린 모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육상 트랙 모양인데 한쪽을 딱 지운 모양이라고 생각해도 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약간 디귿자 구조인데 둥그스름한 디귿자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자, 이렇게 포함됩니다라고 하는데 구분을 지을 게 하나 있습니다. 한쪽은 집합이고요. 한쪽은 원소죠. 요거 조금 있다가 또 구분 지을 건데 원소가 집합 안에 포함되는 걸 표시할 때는 포크 모양처럼 가운데다가 작대기를 하나 더 그어. 그래서 좀 길게 그렸다.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자, 수학 기호입니다. 그러면.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말로 해보자. B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B 써도 되지. C도 써도 되고 D도 써도 되는 거지. 자, 근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학생은 우리 반에 있지만 구독을 안 했대. 그러면 이 학생은 A에 포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호는 똑같이 주황색 같이 쓰는데 자, 우리 같지 않다라는 거는 등호에다가 작대기 많이 그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의 작대기를 긋게끔 돼요. 그래서 자, 책상 안 건드리기 좀 조심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수요일날 우리 시험 본다고 해서 조용히 읽어보고 재시험 보는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 거. 일단 오늘 주된 내용은 일단 집합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독자 집합을 A라는 이름을 쓰고 어떤 이상한 기호를 쓰면서 모아놨지.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책에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목은 집합의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원소는 앞에 쓴 저 원소고요. 원소를 말 그대로 쪼로로록 나열해서 썼어요 라는 뜻인데 자,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원소 나열법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상한 기호 하나 써준 거 있죠? 자, 이거를 중괄호 모양처럼 이렇게 써. 중괄호로 부르지 않아. 일단 처음이니까. 자, 요 안에 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중괄호가 아니라 비순서쌍이라고 불러요. 처음 듣는 용어죠. 비순서쌍 안에다가 자, 집합의 원소를 말 그대로 나열한 거야. 자, 근데 저 표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있다. 잘 들어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 단원도 개념이 다야. 계산하는 거 거의 없어요. 알겠죠? 계산은 함수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 비순서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잘 봐. 야, 비순서쌍은 처음 들어보는데 B자를 딱 가린 순서쌍은 들어봤지. 언제 들어봤어요? 함수에서 들어봤지. 좌표표면에 어떤 좌표의 X좌표, Y좌표를 순서쌍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해서 X좌표 1이고 Y좌표 1이면 1,1하고 무리 없이 썼잖아. 그때 이 소괄호처럼 쓴 거를 리나가 이걸 소괄호라고 부르지 않았어.
이게 정확하게 수학기호가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구글을 좀 지워보려고 해. 1,2라는 좌표 표면에 있는 점이 있었어.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사실은 1,2하고 2,1은 엄연히 다른 좌표지. 같지가 않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때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이 소괄호처럼 써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정확하게 공부하자. 순서쌍은 1, 2 쓴 거랑 2, 1 쓴 거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안에 마치 원소 같은 숫자 1하고 2가 있는데 나열된 순서가 다르지. 근데 같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았어. 그 말은 뭐냐면 나열을 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말 그대로. 근데 나열한 순서를 따져 안 따져? 얘는 나열한 순서를 따져. 자, 아니 밑에다 썼다. 나열한 순서를 따지게 돼 있어요. 자, 순서를 따진다는 게 팩트야. 근데 오늘 한 비순서쌍 저 기호는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중괄호처럼 쓰고 나서 1하고 2를 나열했어. 자, 그거랑 2하고 1을 나열한 거랑 비순서쌍에서는 그 두 개가 같아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나열한 순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게 취급해. 자,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집합에 표현되어 있는 애는 원소가 1하고 2라는 숫자고 두 번째 집합은 2하고 1이야. 그럼 구성원이 똑같죠. 1번 학생, 2번 학생이랑 게 똑같죠. 이렇게 구성원만 같으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아까 위에 써줬던 비순서쌍이라고 불려요. 야, 그럼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뭔지 알겠냐? 위에 거는 뒤집어졌으니까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아래 거는 순서가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취급했지. 그 말은 나열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지. 자, 차이점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함을 비교했을 때 똑같으면은 같은 집합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쓸 때는 그럼 둘 중에 어떻게 쓰는 게 좀 합리적인 표현일까? 만약에 집합의 원소가 1, 2래. 그럼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보다는 보통 숫자들이나 알파벳 같은 게 있으면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게 조금 보편화된 표현입니다. 알겠죠? 참고만 하세요. 알겠지? 자, 다음 거 합시다. 자, 지금 원소 나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4개짜리를 썼고 예를 들어서 2개짜리를 썼는데 원소를 이게 개수가 되게 다양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원소가 너무 많아. 근데 또 규칙적이야.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원소를 굳이 다 쓰지 않고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느껴보자.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을 한번 써보래. 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원소 나열법이니까 비순서쌍을 딱 쓰고 나서 자연수니까 크기 순으로 쓴다면서 그럼 1, 2, 3, 4, 5, 6, 7, 8을 쭉 쓰면 되는데 다 쓰다가 죽겠지. 당연히 너무 많잖아. 그래서 1, 2, 3, 4, 한 5개 정도 이렇게 쓰고 나서 생략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뒤에다가 그냥 점점점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얘는 그냥 자연수가 모여있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표현할 수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지. 나무야 졸지 마세요. 똑바로 앉아. 의자 땡기고 똑바로 앉아. 잘 들어. 처음 하는 거잖아. 동영상 날아가면 못 적는다고. 잘 적으셔야지. 못하게 적으면서 봐. 늦게 와서 못 알아. 이거 지금 선생님이 또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좀 적어야 돼. 일단 지금 쓰는 거부터 한 쓸 공간 남겨놓고 지금 쓰는 거부터는 적어. 알았지? 이따 영상 보시고. 뭐를? 노트? 그럼 그냥 봐. 알았지? 그냥 봐. 자, 보자.
자,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했던 것처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2의 배수에 자, 집합을 또 표현해 볼게요. 비슷한 딱 쓰고 나서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14, 16 쭉쭉 쓰잖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2, 4, 6, 8 한 4개 정도? 5개까지 쓰고 싶으면 쓰고. 쓰고 나서 뒤에 마찬가지로 점점점 하고 그냥 생략하면 돼. 자, 그럼 이거는 2에 비해서 모아놓은 거구나 라고 무리 없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략하는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원소나열법을 했을 때 자, 이런 얘기가 있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비순서쌍하고 순서쌍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순서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는 좌표가 x좌표랑 y좌표가 1로 똑같으면 1,1이라고 썼지. 그렇죠? 근데 비순서쌍일 때는 이렇게 비순서쌍으로 바꾸면 1이 뭐야? 원소란 말이야. 겹치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1이 겹치지. 이렇게 원소가 겹치는 거는 다 쓰지 않고 한 번만 쓰게 돼 있어. 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 그래서 겹치는 원소, 동일한 원소를 여러 번 쓰지 않아요. 자, 그냥 반복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쓰죠. 이건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야. 겹치는데 뭐 할래? 여러 번 써? 한 번만 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무리 없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굳이 따지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또 구분 짓자. 1,1은 써도 문제 없었죠? 순서쌍일 때 1,1은 문제가 없었다. 똑같은 숫자 써도 문제 없었다. 근데 얘는 1 쓰면 안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럼 그거를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중복을 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쓸 수 있어. 똑같은 걸 또 쓰지 않겠다고. 똑같은 거를. 야, 그럼 여기다가 같이 써볼래? 쓸 공간 있죠? 순서성을 1,1 써도 된다며. 그럼 중복을 허락해 안 해? 얘는 허락하는 거야. 여기다가 또 써놔. 순서도 따지고 중복까지 허락해. 자, 그래서 순서쌍하고 비순서쌍하고 완전 반대야. 그거까지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순서쌍하고 비순서쌍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고요. 자, 아까 말한 게 동일한 원소를 중복해서 쓸 수 없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자, 그럼 요거를 자, 그냥 너네들은 노트에다가 쭉 쓰세요. 그냥 밑에다가. 자, 그냥 여기다 쓸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원소가 있는데 1, 1, 2, 2, 2, 3 막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똑같은 원소가 이렇게 중복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꿔서 어떻게 쓰느냐? 원소가 1하고 2하고 3으로만 구성이 돼 있네. 그냥 이렇게 쓰겠다고. 그냥 별 의미는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좀 내용이 약간 무거울 수가 있어요. 잘 들어봐봐. 야, 아까 원소가 너무 많으면은 사실 쓰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규칙성이 있어야지만 생략이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야. 야, 근데 어떤 애들을 물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았다고는 했지만 모인 애들끼리가 무조건 규칙성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실 경우에 들어봤을 때. 그러면 단점이 아무래도 존재하겠죠. 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원소나열법의 단점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수학하니까 정말 진지한 수학을 하고 있는 시간 아니겠어? 수학적인 용어를 좀 써보려고 해요. 자, 이산적 별량이라고 있어. 별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통계에서의 별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산적 별량인데,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써줄게. 원소가 되게 많아. 얘들아, 잘 봐봐. 구글을 좀 지워보자. 자연수를 세봐라고 했어. 몇 개야?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 못하죠. 너무 많잖아. 근데 그 자연수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억이라고 범위를 만약에 제한을 뒀다 쳐보자. 그러면 되게 많긴 하지만 셀 수 있지. 이해됐니? 근데 되게 많긴 하지 또. 그럼 범위를 제한 안 주면 못 세지. 근데 자연수라는 것 자체가 범위를 굳이 세지 않아도 어쨌든
1 다음에는 2를 세고 3을 세고 4를 세고 5를 세고 이렇게 숫자를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값들이 어느 정도 되게 명확해요. 자연수라는 것 자체가. 물론 개수는 되게 많긴 한데 이렇게 셀 수는 있는데 되게 많아. 세는 게 명확해. 그런 애들을 우리가 통칭상 뭐라고 부르냐면 이산적 변량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셀 수 있는 형태인 거야. 셀 수 있는 형태의 변량을 우리가 이산적 변량이라고 그래.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단순히 자연수는 되게 많은데 어떻게 세요? 가 아니에요. 1, 2, 3, 4, 5라고 세면서 니네가 글씨 쓸 수 있잖아. 이해됐니? 이렇게 되게 많지만 글씨 쓰는 게 가능해서 셀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하면 그런 건 다 이산적 변량이라고 그래. 뉘앙스가 좀 있어. 자, 이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 이산적 변량을 누가? 원소나열법이 나타낼 수 있으나 아까 내가 써줬지. 자연수의 집합을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 생략하는 기호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거거든. 1, 2, 3, 4, 5까지 써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타낼 수 있으나 좀 표기하는 게 불편해. 자,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계산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열하면서 원소를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겠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실수 가능성. 숫자의 실수가 아니라 정말 미스테이크야, 미스테이크. 자, 이런 좀 불편함이 존재한다 라는 게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이산적 변량하고 세트가 뭐가 있냐면 연속적 변량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책에 이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연속적 변량은 자연수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산적 변량이라고 그랬지. 자, 이것도 써놔. 그냥 자연수, 뭐 정수. 자, 특정 숫자의 뭐 배수 이런 것들 있죠. 4의 배수, 4, 8, 12, 16, 2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되게 많지. 근데 글씨를 쓰는 게 불가능하지 않잖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애들을 이산적 변량이라고 부르는데, 자, 연속적인 변량은 어떤 거냐면 반대야. 못 세. 되게 많은데 심지어 셀 수 없어. 자, 그럼 연속적 변량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그냥 이런 거야. 1부터 10까지의 실수를 세봐 라고 했어. 되게 많지. 엄청 많지. 이건 중3 개념이잖아. 근데 아까 자연수처럼 숫자로 명확하게 쓰면서 살 수 있냐? 안 되죠. 1 다음에 무리수가 뭐야? 못 쓰지. 1.01이요. 그 다음에가 1.001이요. 그 다음에가 1.0001이요. 0 계속 늘어나겠네. 그럼 쓰다가 또 죽겠지? 그러니까 1 다음에 쓸 수 있는 실수를 써봐 라고 하면 못 쓰지. 뉘앙스가 차이점 알겠어? 1 다음에 자연수는 2라는 걸 쓰잖아. 1 다음에 실수를 써봐 그럼 못 쓰지.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알겠어? 글씨로 표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형태를 우리가 연속적 변량이라고 하는데, 연속적 변량은 애초부터 표기가 불가능해.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집합, 원소나열법의 최대 단점이에요. 표현을 못한다. 자, 그래서 뭐 여기도 쓰자. 대표적인 형태가 연속적 변량은 실수입니다. 실수. 자, 요 실수랑 다르다. 알았냐? 얘는 숫자의 실수, 얘는 정말 사람의 실수. 오케이? 부분 잘 지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단점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알아낸 거야. 아, 원소나열법 뭔가 허접하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구 두 번째가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성을 좀 느꼈다라는 것만 적어놓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할 내용이에요. 자, 니네는 메모 3번인가? 3번이죠? 자, 제목이 뭐냐면 자, 집합의 표현. 두 번째 뭐냐면
조건제시법입니다. 자, 조건은 국어사전에 있는 그 조건입니다. 뭔가 누군가가 누구한테 조건을 걸었다. 조건을 내밀었다. 이 조건이 아니면 넌 집에 갈 수 없어. 막 그런 조건 있잖아. 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원소들이 갖는 공통적인 성질을 자, 조건제시법이잖아.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자, 조건의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자, 볼까요?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생소해요. 이제 잘 보세요. 자, 원소나할법 아까 비순서쌍 썼죠? 조건제시법도 똑같이 비순서쌍을 써요. 자, 그럼 비순서쌍을 쓸게.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제가 가운데가, 자, 가운데가 아니라 이 집합에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원소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애를 대표 문자 보통 뭐를 쓰냐면,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어떤 원소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 같은 걸 하나 딱 써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분 짓기 위한 가림막 같은 걸 하나 쓰는데 이거를 빠라고 해요. 그래서 뭐, 빠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자리에다가 뭔가 필요한 식을 써요. 근데 이 식이 뭐냐면 위에서 말한 조건이야. 여기다가 조건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원소의 형태라고만 쓸게요.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 원소의 형태를 써요. 자, 보통 관례적으로 많이 쓰는 건 X 문자를 제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오냐면 조건이라고 했지? 그럼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면 X 문자를 사용한 자, 이거 네모박스 작게 한 사람은 이렇게 화살표하고 써. 알았지? 자, 네모박스 안에 굳이 안 써도 돼요. X 문자를 사용한 식 또는 문장을 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써봅시다. 저렇게 표현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원소연화법에서 예시 들었던 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2의 배수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원소연화법이면 이렇게 써야지. 2, 4, 6, 8, 10 하고 땡땡땡 하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이것도 귀찮단 말이야. 원소연화법이 아니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 집합이요.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소의 대표 이름을 X라고 한번 써볼게요. 라고 해서 X라고 그냥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원소의 대표 이름이야. 그다음에 구분을 짓는 빠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뭐를 써? 관계, 조건 내지는 식 같은 거를 쓴다든지. 자, 그럼 여기다가 쓸 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여기 20도 있다. 미안해. 끝까지 20이야. 자, 미안. 끝에 숫자가 20. 자, 그럼 아까 원소연화법 때 원래 얘기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끝이 정해져 있으면 가운데만 생략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안 썼으면 그냥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배수인데 끝에가 만약에 20이면 얘는 한글로 해석하면 뭐가 되느냐? 20 이하의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또는 짝수가 되는 거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방금 말한 걸 내가 그냥 말로 쓰면 돼. 얘는 20 이하의 짝수 이렇게 말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식이라는 게 꼭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를 사용한 식일 필요는 없어요. 한글로 써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자, 마이너스 자, 어떤 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0, 2, 4 이건 앞하고 뒤가 다 생략되어 있지.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규칙성만 부여되어 있으면 원소날법에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면 어떤 원소 이름, 대표 이름 X 써. 그 다음에 얘는 형태가 어때요? 짝수지다. 아까는 20 이하의 짝수라고 했는데 얘는 0보다 작은 애를 보지.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얘기하자. 여러분들이 원래 그 약수합의수 같은 거 공부했을 때 중학교 저학년을 지금 저학년이 아닌가? 초등학생 때라든지 뭐 중학교 1학년 때라든지 보통 약수 같은 거 계산했을 때는 자연수 범위에서 많이 했지. 근데 원래 숫자 개념에서 약수 말고 짝수는 홀수도 그렇고 음수인 것도 원래는 짝수로서 개념이 있어.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면 음의 짝수야. 얘는 양의 짝수인 거야. 보통 여러분들이 음수 쪽은 잘 안 다뤘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는 별 얘기가 없으면 음수일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알겠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분명히 써있어. 양의 짝수 라고만 써있으면은 이것만 쓰면 돼. 근데 그냥 짝수 그러면 음수일 때도 다 써야 돼. 자, 이거는 음의 짝수랑 양의 짝수랑 다 썼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짝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거 좀 조심하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그냥 짝수라고 쓰면 되죠. 자, 근데 한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 내가 여기 식이라고 써놨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말로 쓰지 말고 식으로 써보자. 그러면 짝수니까 2를 무조건 소인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2 곱하기 K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알겠죠? 자, 얼마나 심플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요. 자, 그래서 원소날법의 단점을 지금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느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자, 조건제시법은 왜 만들어졌어? 원소날법의 단점 보완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실 조건제시법이에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아까 원소날법으로 표현 못했던 것 중에 연속적 별량 표현 못한다 했죠. 자, 그럼 내가 지금 한 거는 표현 못해. 뭔지 알겠냐? 1에서부터 10까지의 실수를 모아봐 라고 했어. 그럼 집합 맞아 이거. 근데 원소날법을 하려고 했더니 아까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1 다음에 실수 뭐야? 못 썼죠? 그럼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게 연속적 별량을 표현 못하는 단점이었는데, 자,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하면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지. 자, 대표적인 원소 이름 X라고 딱 쓰고 나서, 자, 얘를 1에서부터 어떤 X가 들어있는데, 걔가 범위가 어때요? 1에서부터 10까지인 실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굳이 숫자를 쭉 나열하지 않아도, 뭔지 알겠다라는 게 눈에 탁 들어오죠. 자, 이렇게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이산적 별량, 연속적 별량을 빼고, 자, 책에 안 나오는 거를 한 몇 개만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요새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집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석 같은 거 보면 좀 있어 사실. 그래가지고 좀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어요. 자, 조건제시법 하고 있지? 그 조건제시법에 뭔가 써있는 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작년엔 이거를 한 10몇 개를 썼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 자, 니네가 얼마 전에 배운 도형이동 공부했었죠?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것만 몇 개 한번 해봅시다. 복습도 좀 할게요. 잘 봐봐. 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좀 밑에다 쓰죠.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걔가 자, 어떤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써있어.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1하고 2 사이 실수 끝 그건데, 얘를 이용해서 B라는 집합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자, 일단 명확하게 해보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같은 얘기예요. 그쵸? 색깔 구분 좀 해줄게요. 근데 B에서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2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대 이번에. x가 아니래. 근데 그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x2까지. 모양이 좀 다르지. 그럼 일단 b를 다시 한번 재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야, 봐봐. 내가 1에서 사실 도형의 이동 때 증명을 다 해줬어. 잘 봐. x 플러스 2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근데 얘도 사실 관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보통은 문자 하나밖에 안 써. 막대기 왼쪽에는. 빠라는 거 막대기 왼쪽에. 그래서 이거를 좀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문자 x로 치환을 일단 해봐요. 자, 한번 계산을 좀 해야 돼. 그럼 보아라. 여기는 그냥 라지 x라고 딱 쓰고 얘를 지금 표현한 거는 b라는 애가 라지 x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다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때 스몰 x의 범위를 이용해서 라지 x의 범위를 찾아. 근데 이런 뉘앙스 어디서 많이 했어? 도형의 이동에서 기존에 있는 점,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점, 새로운 식을 찾아내는 과정이 다 도형의 이동에서 한 거지. 기억나요? 적치의 방정식도 똑같았죠? 기존에 있는 점, 기존에 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라지 x를 재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를 얘로 치환했으니까 이거 다시 쓰면은 x 플러스 2가 라지 x라서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2 아니겠습니까?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스몰 x 자리에다가 라지 x를 집어넣으면 한번 쓰고 하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라지 x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범위가. 자, 그래서 순서상 비순서상까지 딱 써. 그럼 가운데 있는 것도 이렇게 써 끝나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 정리할 수 있잖아. 자, 얘를 라지 x 바라고 해놓고 양변에다가 2를 더해서 좀 정리까지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b라는 애의 조건제시법으로 나열되는 이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한 거야. 자, 그리고 관례적이긴 하지만 아까 내가 여기에다 그냥 스몰 x 문자를 제일 많이 쓴다 했지? 그래서 여기 있는 라지 x를 그냥 스몰 x로 다시 바꿔. 자,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죠.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당연히 다른 거야. 알겠죠? 5 아니고 4 네? 5 말고 네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작년에는 이렇게 계산해 또 이러네. 참. 자, 그럼 계산을 했다? 그러면 저것의 의미가 뭘까도 해석해보자고. 어려운 문제에서 다 나오는 건데. 야,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 A의 범위가 1에서부터 2까지라고 써있죠. 그럼 A를 그냥 주황색으로 표현해볼게. 그러면 1과 2 사이니까 1 쓰고 2 쓰고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수직선을 표현해도 되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B의 범위를 파란색 썼구나. 파란색으로 해볼게. 자, B는 계산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3하고 4 사이래요. 그럼 3하고 4를 탁 치고 등호 들어가니까 범위상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없지. 그럼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라고 봤을 때 원래 1이었던 숫자가 3으로 이동했고 2였던 숫자가 4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몇 칸씩 움직였어요? 2칸씩 움직였죠. 이해되네?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건 결론은 뭐냐면 A의 범위에서 B 범위로 범위가 변경됐을 때 전체적인 범위가 오른쪽으로 2칸 마치 평행이동하고 원래 수직선도 그래서 평행이동의 개념이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접해평면이 뜻이 뭔지 알아? 수직선 2개 포개는 게 접해평면이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 없으면 그냥 X축이 수직선인 거야. 그럼 X축 평행이동은 배웠잖아. 그쵸? 그러니까 수직선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평행이동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알겠어? 그럼 얘는 그 수직선 하나짜리의 평행이동을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어요? 의미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 자, 이렇게 해서 결론 2칸 평행이동했다라는 의미다 라는 거 해석하세요. 자, 뭐라고? 2칸 평행이동했다. 책에 없는 거니까 잘 이해해야 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요. 자, 지금 A가 이거일 때 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범위가 자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C라는 집합이야. 걔가 이렇게 써있어. 원소의 정체가 3x래. 아까 x 플러스 1이었지. 이번에 3x래. 바를 붙이고 x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럼 얘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계산 과정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치환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라지 x로 치환을 했어. 자, 그럼 식이 다음과 같이 되죠? 3x가 라지 x가 됐으니까 스몰 x는 3분의 라지 x라고 해도 문제 없겠지. 그거를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바로 계산하죠. 라지 x가 스몰 x 자리에다가 3분의 라지 x를 집어넣으면 양변에 3까지 곱해서 바로 어떻게 돼요? 3에서부터 라지 x가 6까지예요 라고 계산 바로 해도 되죠. 별로 안 어렵잖아 이번에 계산하는 거. 자, 그럼 가치를 또 느껴보자. 범위가 어떻게 됐어? 수직선 또 그려보면 알 수 있지. 자, 근데 거기 얘는 워낙에 간단한 거다 보니까 조건 자체가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분석해보자고. 자, 처음에 범위가 자, 주황색으로 썼군요. 그럼 주황색 쓰자. 1에서부터 2까지였습니다. 자, 근데 C의 범위가 결과적으로 3에서부터 6까지. 자, 얘를 녹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이 여기 있고 4, 5, 6 여기까지 쓰면 되겠네.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됐어요? 야, 그럼 해석해보자. 얘는 그냥 평행이동이라고 보기에는 야, 평행이동은 그래, 분명히 우리가 공부한 게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공부했어. 근데 얘는 범위가 이미 다르니까 모양이 변했다라고 봐도 되지. 그래프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럼 뭐가 바뀌었냐면 법 사이즈가 한 칸짜리가 세 칸짜리로 바뀌었지. 오케이? 그럼 몇 배 커졌어요? 3배 커졌죠. 자, 따라서 x 앞에 3을 곱해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존의 범위에서 범위가 3배 확대됐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죠. 범위가 3배 확대됐다라는 거. 자, 이해되니?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엔 D라는 집합이 있는데 3분의 X라고 썼어요. 얘는 수직수 안 그리고 그냥 할게. 그러면 계산만 해줘. 치환했어. 아, 그리고 이거 답 쓸 때는 얘들아 20X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다 니네 한 번 더 써놓고 알았죠? 여기다 바꿔야 돼, 관례적으로. 자, 그럼 똑같이 3분의 X를 라지 X로 치환해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라지 X 되고 3분의 자, 이게 스몰 X는 3 라지 X가 되죠. 그럼 3 라지 X 집어넣었다?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1 라지 X 3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 1에서부터 2까지였잖아. 3분의 1에서 3분의 2. 그럼 몇 칸 차이나? 3분의 1칸 차이 나지. 쟤는 한 칸이지. 그럼 범위가 이번에 3분의 1칸으로 줄었어. 그럼 3분의 1로 줄어든 거지. 아까는 3배 확대됐지.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범위로 줄었어. 그럼 정확하게 3배 축소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3배 압축한 거야, 범위를. 됐나?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얘들아. 3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3분의 1 3배 줄어든 거잖아요. 곱하기 3 했으니까 3배 늘어난 거잖아요. 더하기 2를 했으니까 2칸 움직인 거잖아요.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사실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거 뒤에서 내가 더 할 내용이 있어. 그게 그래프 갖다가 하는 건데 오늘은 안 할 거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한 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처럼의 개념을 써가지고 쭉 정리할 수 있는 과정까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알았죠? 작년에는 이걸 그래프까지 했더니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 얘기했고요. 세 번째 방식이 또 있어. 자, 번호는 네모 4번인 것 같다. 자, 뭐냐면요. 여기 들어봤을 것 같은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혹시 들어봤니? 처음 들어봤니? 벤 다이어그램. 자, 얘는 뭐냐면요. 도형을 좀 이용해. 그래서 원 또는 사각형들의 도형을 이용해서 자, 말 그대로 도형이니까 그림 아니겠어요?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유치해, 살짝.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의 개념은 나중에 집합에 연산할 때 좀 많이 쓰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사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5, 10이라고 다음과 같이 써있어. 자, 그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버려. 자, 얘는 물론 뭐예요? 이거 원종단위법이죠?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원을 그려볼게.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요. 근데 원을 다 그린 게 아니라 그리다가 자리 남겨놔. 그 다음에 제일 위에다가 집합 이름을 이렇게 써. 얘는 집합 A야 라고 그냥 간판 하나 붙여준 거야. 그럼 내부에다가 원소를 그냥 쭉 쓰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그냥 끝이에요. 알겠죠? 그럼 A라는 주머니 안에 1번, 2번, 5번, 10번 상품이 들어가 있게끔 포장한 거랑 좀 비슷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벤 다이어그램은 추후에 하는 집합의 연산에서 많이 쓸 겁니다. 자, 계속 영어 공부하고 있다. 영어 공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 공부를 좀 할 건데 여러 가지 집합이 있는데, 자, 그럼 집합이 안 되는 애들은 좀 제외를 하고 어떤 집합이 있었을 때 그 집합들을 표현하는 도구 세 가지를 공부했어. 그럼 표현하는 거 표현한 거고 모인 집합들끼리의 뭔가 특징들이 좀 있단 말이지. 어떤 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집합을 한번 구분을 지어볼게요. 표시는 다 할 수 있고 다 집합의 가치가 있는 애들인데 구분 지어보겠다라는 거야. 자, 얘도 다 그냥 용어 공부예요. 첫 번째 유한 집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유한은 무한하다, 유한하다 할 때 그 유한이에요. 그러면 뉘앙스가 뭘까? 집합 안에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개수가 유한한 거야. 이해됐니? 집합 내부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야. 개수죠. 개수. 자, 유한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셀 수 있겠지. 자, 셀 수 있다도 써볼래?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자, 뭐 집합 이름 따라 쓰지 말고 뭐 이런 거죠. 3, 6, 9, 12 뭐 이런 거 4개밖에 없잖아. 유한하지. 유한 집합.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어떤 x가 있는데 그 x가 10의 만약에 배수라면 너무 많지. 근데 그건 유한하지 않은데 10의 양의 약수라고 한번 했어. 1, 2, 50이잖아. 4개밖에 없지. 그럼 유한하지. 그럼 유한 집합인 거야.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반대되는 얘기는 유한하지 않은 게 있겠네? 걔는 무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무한개겠지. 자, 무한개니까 못 세죠? 할 수 없네. 자, 그럼 어떤 게 무한집합일까요?
자, 아까 썼던 것 중에 짝수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소날법이었죠. 근데 개수가 어때? 너무 많지. 그럼 뭐하는 집합이야? 자, 조건주시법도 한번 해볼까? 아까 썼던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배수면은 원소가 더 많다 했잖아. 근데 배수가 이번에 배수인 거야. 그냥 배수라고 하자.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원소가 너무 많으니까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 중에 좀 특징 정리를. 자, 좀 많이 쓸 거라서. 잘 봐라. 공집합이라는 게 있으면 공자예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아까 집합은 몽땅다 비순서 싸움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서 공이야. 그러면 쓸 때 원래 이렇게 쓰겠다. 비순서 싸움을 쓴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뭘 쓸 게 없어. 그럼 이러고 끝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고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를 쓴 다음에 사선으로 막대기라는 이게 공집합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위에서 쓴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 원소의 개수가 빵이라는 얘기는 0개라고 셀 수 있는 거지. 0개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정확하게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셀 수 있는 유한집합이죠. 그러니까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가 전혀 없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냐? 그러면 공집합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게 원소의 개수가 되게 많아? 할 수 있어? 없어?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럼 개수에 포커스를 좀 맞춘 건데,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식도 하나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야.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자, 집합 A가, 자, 일단 전제 조건은 몇 개인지 쓰고 싶다는 얘기는 셀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한집합은 제외야. 셀 수 있는 것만 따지는 거야. 자, 유한집합일 때만 쓰겠다고. 세야 되거든. 자, 표기법이래. 자, 그러면 집합 A의 자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게 귀찮지. 그렇기 때문에 기호를 어떻게 하냐면 A를 써. A, 이름이 A잖아. 그 다음에 얘의 원소의 개수를 셌어요 라고 해서 넘버링 했어요 라고 해서 앞에다가 N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냥 소문자로 써도 되고 필기체로 써도 되고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도 그냥 그때마다 다르겠어. 그래서 넘버링에 따른 뜻의 N이라고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써보자. 야,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쓴대.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잖아, 빵개. 그러면 공집합의 자, 원소의 개수를 빵개니까 표기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집합의 이름 자체가 얘는 공집합이야. 근데 빵개니까 N 공집합이라고 쓰고 나서 0이라고 쓰는 게 문제가 없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좀 헷갈리는 걸 얘기하고 싶어.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애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잘 봐봐. 자, 이런 거 좀 처음 봅니다. 해석해 볼까요? 집합 이름이 A고요. 모인 애가 A가 모였어. 근데 왜 집합 안에 또 집합이 있어? 이거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 근데 그건 아직 몰라도 되고. 어쨌든 모인 애가 누가 모였냐면 A라는 상품 하나랑 마치 B, C가 1+1 같은 세트 메뉴 같은 거죠. 그래서 상품 두 개가 묶여 있는 게 A 집합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때 A의 원소의 개수는 라고 부르면 3개가 아닌 거죠. 알겠어요? 상품 누구누구 있다고? A라는 단독 상품과 1+1 상품이 B 플러스 C 상품 2개가 포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자 이름 쓸 때 NA라고 쓰고 나서 2개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3개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았냐? 얘는 세트맨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구분 지으면 좀 편해요. 자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있어. 야 이거 공집합이라 그러지. 집합도 집합은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집합 안에 공집합 기호가 있으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아까 이거 상품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일단 A라는 상품과 B 상품이라는 게 하나씩 들어있는 게 이해됐죠? 그러면 공집합은 말 그대로 상품인데 빈 박스인 거야. 오케이?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박스 하나 넣은 거야. 당연히 그렇게 물건을 팔진 않지만 해석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빈 박스 하나랑 진짜 상품 2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는 구성품이 총 3종류인 거야. 자 그러면 얘 원소의 개수는 자 쓸 때는 N 쓰고 B라고 쓰고 나서 3이라고 써야 되지.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얘가 원소 3개처럼 보인다고 3 쓰면 안 된다는 거고 공집합은 원소로 치지 않는 게 아니라 공집합조차도 원소인 거야. 껍데기 상품이라고. 그래서 3개야. 요거 좀 조심하자. 처음 할 때 많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